안녕하세요. 온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종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생명과학의 미래 동향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총 2개의 주제로 세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1강은 미생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2강에서는 이런 미생물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저는 이제 미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주 연구 분야는 환경 미생물학을 하고 있고, 세부 주제로는 남배양성 미생물 배양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남배양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배양성이 뭐냐면 뒷부분에 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배양하기 힘든 이런 미생물들을 타겟팅해서 배양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생물학, 그 다음에 유전학, 그리고 제약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연구 분야로는 이런 기능성 미생물 배양,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및 면역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희 학부는 생명체와 생명 현상을 이해하여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최첨단 지식과 실험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생명과학은 원체 분야가 넓습니다. 식물, 동물, 미생물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요. 저희 학부는 분자 발생학 실험실, 그 다음에 해양 생물학 실험실, 분자 세포 면역학, 그리고 미생물학 실험실 등 다양한 실험실을 교수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험실에서 오픈랩을 운영하면서 학부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도 배우고 경험도 하고, 선배와 교수님과의 이런 원활한 교류 증진을 위해서 학생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대표 진로로는 첫 번째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 및 대형 병원 취업을 가능하고요. 생명 관련 공무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및 약학과 편입 및 본교에 있는 로스쿨 진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런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생명 관련 산업체 진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을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 국가 출연 기관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강의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과학은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알맞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학과이고, 두 번째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생명과학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즉 탐구가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즉 여러분들이 무한한 이런 끈기 있는 열정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과학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과학은 미래의 산업의 기초과학이고, 어려운 이런 수학 같은 것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이런 생명과학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제가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뉴스라든지 기사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비타와 지놈의 합성어입니다. 즉 미생물 생태계라는 뜻인데요. 이런 미생물학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생물과 우리 인간, 그리고 이런 미생물의 세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대장균은 우리 일반 사람의 장에 존재하는 대장균인데요. 대장균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병원성도 있고 비병원성도 있고요. 여기 아무래도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즉 병원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방금 보이시는 이 사진과 같이 이런 대장균 0157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 종에만 이런 병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미생물은 지구의 주인이다. 좀 어려운 문장이죠. 하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란, 그리고 고마운 미생물과 얄미운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단순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생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생물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에 존재하고 생물체를 총 세 가지의 도메인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런 생물 다양성을 이런 소단위체인 라이보조말 RNA를 통해서 계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분류 체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물의 분류 체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낼수록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모네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균과 고균, 이 원핵 생물을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생물은 다 세균일 겁니다. 세균. 하지만 세균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또 다른 미생물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고균입니다. 이 고균도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다음과 같이 세균과 고균을 하나로 봤지만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놈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 세균과 고균이 전혀 다른 생물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총 3개의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균, 그리고 고균, 그리고 진핵, 우리 인간이 포함하고 있는 이 진핵 3 도메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미생물이란 맨눈으로 보기 어렵고 무조건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모든 생물체를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는 미세하다는 뜻이고 오가니즘은 유기체, 이런 생물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미생물은 세균과 이 세균보다 더 작은 이런 바이러스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파장이 짧은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 현미경을 써서 이런 표면 구조를 보거나 세포를 투과해서 내부를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과거에 17세기 전부터 미생물에 대한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미생물은 존재했지만 우리 인간은 경험과 관습을 통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것 뿐이지 그 존재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이오유리라든지 포도주, 맥주, 빵 같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미생물의 발효에 통해서 발생되는 부산물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17세기 이후 현미경이 발달된 이후부터는 우리 미생물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고, 이런 미생물을 관찰하는 적절한 도구가 발명됨에 따라 앞으로 미생물학의 연구의 역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미생물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핵 생물. 두 번째, 진핵 미생물. 세 번째, 바이러스. 이 3가지의 아주 커다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핵 생물은 크게 아까 말했듯이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는 세균. 이런 세균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포벽의 구조의 차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gram 양성 세균과 음성 세균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균인데요. 고균은 세균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세균과는 아주 구분되는 유전 정보와 고유의 구조적, 아주 대사적 특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 생성균이 이 고균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 고균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고자는 어떤 고자일까요? 이 고자는 옛고자입니다. 즉, 초기 지구의 상태와 아주 유사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핫스프링이라든지 하이드로 서머벤트라든지 염전이라든지 아주 극한 환경에서 우점해서 살아가는 이런 미생물을 고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최근 2000년대부터 이런 고균이 이런 극한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장 내에서도 이 메탄 생성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핵 미생물입니다. 진핵 미생물은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균류와 원생 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균류는 혐오와 같은 단세포 생물과
이런 곰팡이나 버섯과 같은 균사를 만드는 이런 다세포 생물로 구분이 됩니다. 원생생물은 원핵생물, 균류, 식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조류와 점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크기가 가장 작은 비세포성 미생물로서 DNA 타입과 RNA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질로 이루어진 외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원생생물과 그 다음에 진행 미생물과 다르게 바이러스는 매우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절대 기생 미생물로서 숙주의 세포 내에 들어가서 그들의 복제 시스템을 사용해야지만이 자손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의 명명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생물의 명명법은 스웨덴 식물학자인 린네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고안이 됐습니다. 속명과 종명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미생물의 이름은 이탈릭치로 쓰거나 아니면 밑줄을 그어서 이름이 바로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명은 예를 들어 우린 성씨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종명은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속명과 종명으로 미생물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찾아봤을 때 이탈릭치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밑줄로 그어져 있다. 그거는 미생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죠. 미생물은 지구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생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38억 년 전부터 출현을 했죠. 지구 역사가 46억 년 전을 치면 미생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서식해온 생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남세균은 30억 년, 거생물은 5억 년 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미생물은 지구 유기물 무게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핵 미생물은 10의 30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바이러스는 10의 31승이라는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만 인간 세포 10배의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1차 생산성을 갖고 있죠. 즉 광합성과 화학 합성을 통해서 1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세인, 이런 메탄은 거의 100%가 미생물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질소 고정의 또 100%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표적인 이런 미생물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자연계의 물질순환,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미생물이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에 다양한 생물체가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이런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지구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물질순환, 이 물질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에는 모든 생물체가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미생물의 산업 국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마운 미생물이죠. 국내 생물 산업의 비중은 전체의 5% 정도이나 아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물 산업의 80% 이상은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미생물 기반의 생물 산업의 대부분은 알코올 제조, 장류, 김치 등의 식품 발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핵산 발효 및 아미노산 발효 기술은 국내 생명공학 전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 초인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초인류 원천 기술의 이면에는 기초 미생물학적 지식보다는 이런 배양 조건 개선 및 수율 개선 등의 공정기술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학문이 좀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기초 미생물학적 공부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국내 산업에 아주 큰 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얄미운 미생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미 미생물에 대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류의 생존을 위한 미생물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죠.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변종 콜레라든지 흑사병이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신종 및 재출현 감염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의 특성 및 응용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미생물의 특징은 작고 빠르고 진화적이고 적응력이 높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특징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바로 간단하고 효율성이 높고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봉착한 이런 다양한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미생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질병, 생명 연장,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환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지금 현재 미생물로 풀어나가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산업적 의의는 신규 자원의 보고로서의 미생물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생물 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을 확보한 다음에 그 어느 나라가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해서 이득을 얻느냐는 거죠. 즉 소리 없는 미생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99% 이상의 미생물이 현재 기술로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분리 미생물의 10% 이상이 신종이고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신종 미생물의 20%가 바로 국내에서 분리된 미생물입니다. 즉 우리나라 미생물학자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미생물 배양 기술의 확보로 이런 신종 확보가 가능하고요. 국내 토착 미생물은 외국 미생물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내 특이적 서식 환경인 DMZ라든지 갯벌, 그다음에 한계선, 교차, 지질 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서 매우 특이적인 미생물이 서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생물을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바로 PCR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PCR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쥐라기 월드 영화 보셨죠? 여기서 바로 PCR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이 나옵니다. 즉 과거에 모기가 공룡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럼 모기에 이런 공룡의 피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DN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양이 적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게 바로 PCR입니다. 이런 PCR은 DNA 복제라는 기초 학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즉 DNA를 복제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DNA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PCR을 현재 PCR 개발한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인 이런 미생물학자 사이키가 발견한 택폴리머레이즈 중간 효소에 의해서 PCR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는데요. PCR의 스텝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온도가 95도까지 올라가는 스텝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PCR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효소인데요. 효소는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PCR을 돌릴 때마다 한 사이클 돌릴 때마다 효소를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스텝이 존재했습니다. 매우 번거로웠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해낸 거죠. 무엇을 통해 해결했냐? 바로 미생물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생물은 모든 환경에 다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주 뜨거운 환경입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서식한다는 것은 그 환경, 즉 뜨거운 온도에도 효소,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인 과학자가 서머스 아쿼티쿠스라고 하는 세균에서
이런 택 중합 효소를 분리해서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PCR을 아주 손쉽게,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PCR에 대한 게 매우 친숙하죠. 바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PCR로 증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PCR을 돌리려면 이중 가닥의 DNA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RNA 바이러스죠. 즉 단일 가닥이라는 뜻입니다. 단일 가닥으로는 절대로 PCR이 돌아가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연구했습니다. 어디서 연구했는지 바로 레트로바이러스, 즉 HIV, 에이즈로 알려져 있는 HIV라고 하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냈죠. RNA 바이러스는, 즉 HIV, 레트로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을 숙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중가닥, DNA를 갖고 있고 바이러스는 RNA 단일가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스템에 들어오려면 DNA 삽입이 돼야 되는데 단일가닥은 삽입될 수가 없죠. 그때 바이러스가 바로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효소를 통해서 단일가닥 RNA를 DNA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 코로나 확진을 판단하기 위해서 RNA를 이중가닥으로 만들기 필요한데요. 이때 바로 필요한 효소가 바로 레트로바이러스, 즉 HIV로 알려진 레트로바이러스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인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이중가닥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RNA 단일가닥을 갖고 있죠. 감염을 시키고 인간 세포에 이런 바이러스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세포 DNA에 삽입이 돼야 됩니다. 즉 RNA가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이중가닥인 DNA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효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RNA를 DN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를 PCR을 통해서 증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염기설 분석, 유전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3년도에 사람 한 명의 지놈을 읽는데 총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분석 비용이 약 4조가 들었죠. 즉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바이오, 생명과학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물론 많은 발전을 했지만 눈에 띄게 발전을 할 수는 없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생명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툴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사람 한 명의 지놈을 읽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2명을 읽으려면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분석 기법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킵니다. 자, 현재는 어떨까요? 2014년도에는 사람 한 명의 지놈을 읽는데 2주가 걸리고 100만 원의 연구비가 소모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유전체 분석 기술은 사람 한 명을 분석을 하는데 이틀 걸리고 1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즉 앞으로의 생명과학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염색체, 염기설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잡았다는 혹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과학수사. 이 과학수사의 핵심은 바로 DNA 수사입니다. 요즘에 과거의 과학수사라고 하면은 지문을 남기고 그 지문을 추적을 했는데요. 요즘에 모든 범죄자들이 지문을 남기지 않죠. 즉 다양한 혈흔이라든지 머리카락, 정액 등과 같은 DNA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DNA를 가지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나왔던 증거물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수집하고 있는 이런 범죄자의 염색체 데이터베이스에 던졌더니 걸린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이런 범죄 수사에도 이런 DNA 염기설 분석이 매우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염기설 분석은 대체적으로 NGS라고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이시는 이 손바닥에 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기기가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매우 작죠. 이걸 바로 나노포어 시퀀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매우 작고 가볍고 아주 값싼 이런 염기설 분석 기술이 발달돼서 아까 말했듯이 이틀 동안 10만만 있으면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기설 분석은 아까와 같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있고요. 비인간인 이런 오션 드릴링 프로그램 아니면 테라 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인간의 유전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생물의 유전체를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런 지놈 분석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느 특정한 유전자를 알게 할 것이고 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생물의 유전체 분석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생물의 유전체 분석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는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생물체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전체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생물들끼리 대화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인간만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종족수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오징어와 공생하는 특정 세균에서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오징어는 야행성인데요. 밤에 먹이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천적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림자가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는 빛을 발하는 이런 발광을 하는 이런 세균을 자기 몸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 뒤에 달의 빛의 세기와 동일한 양의 발광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징어와 이런 세균의 이런 공생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런 세균은 항상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느 일정 개체수 이하로 떨어지면 빛을 발하지가 않는 것이죠. 즉 오징어도 밤에만 빛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징어는 세균을 버립니다. 일정 수 이상 버리게 되면 바로 종족수 인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세균들이 집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낮에서부터 밤까지 또 미생물이 자라면 그 어느 특정 종족수가 차지면 다시 집단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미생물들은 대화를 화학적 기법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생물의 이런 쿼럼 센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현재 쿼럼 센싱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은 하나의 개체로 보면 매우 나약한 생물체이죠. 하지만 집단으로 움직인다면 아주 강력한 생물체입니다. 단순히 병원체가 한 마리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온다고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독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언제 독성을 내보내냐면 자기네들이 이런 숙주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개체수가 확보되면 그때 집단 활동으로 독성을 내보내는 것이죠. 이런 미생물들은 집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즉 집단화가 돼야 독성이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미생물들이 집단화를 인식하는 데 바로 쿼럼 센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미생물의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쿼럼 센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런 쿼럼 센싱을 막음으로써, 즉 미생물들끼리 대화하는 걸 막음으로써 이런 병원체가 개체수가 증가를 해서 독성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내 동료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끔 쿼럼 센싱 작용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 인간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그 병원체가 독성을 내보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쿼럼 센싱의 억제를 통해서 이런 바이오필름, 이런 내성 병 독성을 차단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항생제 내성은 매우 지금 현재 공중보건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즉 아주 얄미운 미생물이죠. 그 다음과 같은 한 6가지 종류의 이런 항생제 내성균주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내성을 갖는 기전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인류가 가장 걱정인, 가장 위험적인 질병은 바로 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런 항생제 내성균주에 의한 사망자가 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항생제 개발과 동시에 내성은 바로 출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은 겉보기에 매우 나약한 생물체입니다. 매우 작고 지놈 사이즈도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미생물의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빨리 자라고 많이 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유전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노출이 된다면 병원체는 그 동시에 바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즉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갖기 위해 변이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 변이가 일어나면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전자를 주변 미생물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생제 개발과 동시에 내성은 동시에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진화 과정인데요. 항생제 내성균주가 만약에 생성이 되면 그 플라스미드에 그 유전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미드를 다른 세균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기존에 노출되지 않았던 미생물도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플라스미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플라스미드는 생장의 필수적인 염색체 DNA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DNA 분자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간은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만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염색체 이외에 독자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DNA 분자인데요. 이 플라스미드의 대부분의 이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플라스미드를 주변 미생물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 내성 미생물은 매우 위험하고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큰 병원체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항생제와 이런 파지요법 두 가지가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지요법이 뭐냐면 파지, 원래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요. 박테리오파지는 즉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오, 세균, 파지, 먹다는 뜻인데요. 세균을 먹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파지요법은 뭐냐면 박테리오파지가 그 항생제 내성균주를 감염시켜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이 파지요법이 고안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학기술로는 우리 인간의 몸에 바이러스를 넣는다? 매우 좀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가지 기법인 항생제와 파지요법 두 개가 고안이 됐지만 항생제에 집중해서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항생제 내성균주가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고안됐던 다음과 같은 파지요법이 지금 이런 항생제 내성균주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 인간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다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주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 또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암스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와 숙주 간의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를 감염시키기에 계속 진화를 하고 숙주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또 진화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이죠. 즉 파지요법도 언젠가는 그 항생제 내성균주가 내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 고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가장 각광받는 요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파지요법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바로 고체배지입니다. 즉 미생물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기침을 하면 왼쪽과 같이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미생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마스크를 없이 기침을 한다면 우리 입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음과 같은 고체 배제에 서식하게 됩니다. 자, 위대한 미생물학자 파스테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자연계의 한없이 작은 것들의 역할이 한없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것들은 미생물이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문장을 소개해 주냐면 우리 인간도 여러분들도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작은 것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역할이 한없이 크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강에서는 미생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생물의 가장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2강에서는 이런 미생물 기반으로 현재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